금융이란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며 자본 조달 방식에는 지분금융, 즉 지분증권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리츠, 부동산 펀드, 공모에 의한 증자 등이 있으며 부채금융, 즉 부채증권을 말하며 여기에는 저당금융, 신탁금융,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상환사채, 주택저당증권 등이 있습니다. 매자님 금융에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구분하십시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사업성의 담보이며 부동산의 담보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부의금융, 즉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되지 않으며 이에 당사자 간 위험 배분이 가능하며 계약 및 금융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 지연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행사가 사업 주체 역할이고 특수 목적 회사, 즉 SPC 설립 후 운영하는 게 특징이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에 적합하고 모 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가 제한되며, 즉 비소구 금융 및 제한적 소구 금융이며 파산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청구가 불가능하며 금융기관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사의 개발 이익을 후 지급하는 게 특징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며 위험하기 때문에 대출 이자율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5735로 암기하십시오. 자기관리형, 구조조정형, 그 외 기타가 있는데 먼저 자기관리형은 실체형이며 상근 직원이 있고 자산 전문 운영 인력을 보유하고 50%씩 주식 분산하며 설립은 5억, 6개월 후 70억이며 2년 내 주식 30% 공모하여 일반에 청약할 수 있으며 여기서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형은 위탁관리형이라고도 하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목형이고 직원 없으며 본점만 1개, 설립은 3억, 6개월 후 50억이라는 거 자기관리형과 구분하십시오. 자기관리형은 5억에 70억, 구조조정형은 3억에 50억, 즉 5735로 암기하십시오. 구조조정형에 적용 안 하는 것 세 가지는 주식 분산 50%, 2년 내 주식 30% 공모,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처분 금지가 있으며 그 외 리츠는 그 목적 아닌 다른 회사와 합병 금지하며 간평사나 공인중개사가 5년 이상 종사 시 자기관리 리츠에서 상근 자산 운영 전문 인력으로 가능하며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 처분 금지이며 7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 시 주식 공모 안 해도 되고 매 분기마다 총 자산 80%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자기 자본 2배 이내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이 가능하며 단 10배 사채 발행 시는 주총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해야 하며 설립 시 현물 출자는 안 되고 최초 자본금을 갖춘 후 가능하고 최초 출자는 현금이나 지상권 등 전부 가능하며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은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담당하고 모기지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노후연금 종류로 보면 되며 은행은 저당권을 잡는 것이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 불가하며 9억 이하 주택에 적용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 중 1명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연금 수령 중 담보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되더라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며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되고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의 대상주택은 거주용 주택만 가능하며 주택법상 주택 아닌 것은 제외됩니다. 즉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안 되는 거죠. 장기 모기지로는 집 살 때 대출받는 것으로 고정금리이고 10년에서 30년의 장기 기간이며 공사가 직접 대출하는 것이 특징이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자율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는데 고정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은행이 위험부담하는 것이고 반대로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차입자는 이자율 싼 곳으로 갈아타기 때문에 조기 상환 가능성이 있는 게 특징이며 고정금리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을 경우에는 은행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변동이자율은 차입자가 위험을 부담하기에 은행의 인플레이션 위험이 감소되고 대출자는 대체적으로 변동이자율을 선호합니다. 은행은 금리 주기를 짧게 해서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려고 하며 기준금리에 따라 변하는 게 변동금리로서 은행 수익은 가상금리가 되는 것이죠.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금리가 당연 변동금리보다 이자율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만약 실질금리가 5%, 명목금리 즉 대출 이자율이 8% 빼기 예상 인플레 3%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금리 5%는 명목금리 빼기 예상 인플레 3%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차입자의 소득, 담보부동산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므로 채무불이행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며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을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출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저식 세 가지가 있으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은 동일하고 초기 차입자 부담이 크며 대출자의 원금 회수가 안전하고 중도 상환일 경우 대출 잔액이 가장 적으며 이자 부담액이 적고 총 상환액이 적으며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원금 균등이 가장 큰 게 특징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월 입금액이 일정하며 원금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자는 갈수록 낮아지며 대출 기간 3분의 2쯤 돼야 원금 절반 정도를 상환하게 되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이 특징입니다. 체증식 상환 방식의 특징은 초기에는 거의 안 나가나 적게 내는 방식이며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인플레이션기에 유리하며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길면 불리합니다. 즉 원금 균등과 체증식은 완전 반대이며 그 중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다라고 이해하십시오. 원금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다시 비교해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며 원금 상환액은 동일하고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며 대출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보다 크며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은 대출 초기 원리금 균등보다 크고 대출자의 원금 회수 위험은 원리금 균등보다 작은 게 특징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하고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며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고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초기 원금 균등보다 작으며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은 대출 초기 원금 균등보다 작으며 대출자의 원금 회수 위험은 대출 초기 원금 균등보다 크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대출 조건이 동일할 경우 첫해 이자 지급액은 동일하며 기간이 지날수록 이자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저당 채권의 유동화 즉 저당의 유동화는 저당 채권을 매각하거나 증권화하는 것, 저당권 자체를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며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하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기관들이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으며 1차 저당 시장, 즉 개인과 은행 사이는 1차 대출자는 설정된 저당을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거나 2차 저당 시장에 팔기도 하고 2차 저당 시장은 은행과 유동화 중개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이며 투자자는 국민연금 등 저당 차입자와는 관계가 없는 구조입니다. 주택저당증권, 즉 MBS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는데 지분형은 MPTS, 즉 이체증권으로 부르며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증권이고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 연결되며 투자자가 전부 책임지므로 수익률이 가장 높으며 발행기관은 매각하고 현금 유입함으로 자산 변화 없고 매각 시 수수료는 생기지만 이자 수입은 줄게 되며 콜 방어가 불가합니다. 채권형은 MBB, 즉 저당 담보부 채권이라 부르며 지분권과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며 저당 채권을 담보로 부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초과 담보가 필요하고 발행기관이 전부 책임지며 원리금 수취권은 조기 상환 위험, 저당권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혼합형은 MPTB, 즉 지불이체 채권과 CMO, 즉 다계층 채권이 있으며 MPTB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저당권은 발행자가 가지는 게 특징이며 저당 채권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풀에 대한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계층 채권 CMO는 만기 이자율, 수익 구조가 다양하며 장기일수록 수익률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 ABS는 자동차, 할부 대금 등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며 신용도 낮은 자산가가 신용도 높은 유동화 증권 발생 시 유리하게 자금 조달 가능하고 기업의 신용도는 연기 안 하는 게 특징입니다.
대출기관이 시행사에 대출해준 대출 채권을 유동화, 즉 특수목적 회사에 양도하고 특수목적 회사는 ABS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는 ABS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택저당증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MPTS는 증권이고 MBB, MPTB, CMO는 채권이며 MPTS, MBB, MPTB는 트렌치수가 1개이며 CMO는 여러 개이고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자는 MPTS는 투자자, MBB, MPTB, CMO는 발행기관이며 원리금 수취권자와 조기상환위험 부담자는 MPTS, MPTB, CMO는 투자자, MBB는 발행기관이며 MPTS는 콜방어가 불가하며 MBB는 가능하고 MPTB는 미약하며 CMO는 장기시 가능하며 MPTS는 초과담보 없고 MBB는 크며 MPTB와 CMO는 작은 게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T는 투자자와 B는 발행자와 연결하시고 2개 이상 나오면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자, 저당권은 발행자, 즉 원투 저발로 암기하십시오. 주택금융은 주택 소유자에게 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며 주택 자금융자는 주로 장기 융자 형태이므로 대출기관의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주택 소비금융은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금융이며 주택개발금융은 주택 공급업자인 건설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